과학하고 앉아있네. 자, 삼태성조 10월호. 지난달에 우리가 안 했잖아요. 네. 안 하고, 대신에 이제 5월달에 있었던 10주년 기념 영상을 2번에 거쳐 내보냈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반응이. 그래요? 근데, 좀 못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한 번씩 배주고, 솔직히 우리 삼태정설 이거 보는 것보다. 네. K 박사님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기 저 흑백 사진은, 누구죠? 제가 어릴 때 모습이죠. 저 지금 카메라에 담기고 있어요. 일부러 그 구도를 맞춰서 넣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혹은 역변의 상징이란 거죠. 네.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경각심 이런 거. 네. 젊어서 관리해라. 우리 때 전화기에 저런 사진 갖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건 제가 저는 저런 사진 하나도 없어요. 성공 없는지를 하셨다. 아니 제가 그 엄마 집에서 짐 쳤다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어떤 팬분이 저걸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 여성 팬이 많으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네. 저는 심지어 돈 사진도 없습니다. 자, 이제 삼태성조 시작해야죠. 네, 시작해야죠. 네. 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터리를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AI를 해야 되는데 또 뭐 그렇게 달리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특집 에피소드를 다 마치자마자 갑자기 배터리 테마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때문일까요? 네. 우연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분이 와도 사실은 그분이 지난번처럼 그 인맥에 의거해서 3번 해주실지 그것도 의문이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기술 얘기들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걸로 옛날 스타일로 좋네요. 게스트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태성조네요. 네, 진짜 삼태성조. 진짜. 네, 지난번까지 사태성조였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고요. 일단 저는 이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뉴스 비슷한 걸 몇 개를 좀 가볍게 가져왔는데 좀 재밌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챗GPT 다들 관심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있었던 일 자체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챗GPT4가 이제 봄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GPT4가. 그거 이제 유료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확실히 3.5하고는 좀 차이가 나긴 나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좀 똑똑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지난 3월에 기술 보고서가 공개가 됐어요. 오픈 AI에서. 근데 오픈 AI에서 일종의 실험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GPT-4의 기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자동 로그인 방지 시스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봇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가를 좀 창발적으로 그걸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섹션 이름이 위험한 창발적 행동에 대한 잠재성인데, 창발적 행동? 네. 이 연구는 뭐였냐면은, 얼라이먼트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했는데, 이 연구의 실제적인 주관은, 왜 캡차라고 우리가 아실 거예요, 이거. 있죠. 네네. 이거 이제 우리가 보면은 6T9JBCDS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은 이제 이런 거 잘 못 읽으니까. 저런 선들이 이렇게 혼동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거, 다들, 여러 번들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할 수 있느냐. 한 서너 번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사실은 AI가 문제가 아니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 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이것만 해도 잘 보이는 편이고.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어떤 거는 크기도 작거니와. 그래서 잘 이제 못하는 경우는 우리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GPT-4가. 근데 실제로 이걸 읽은 게 아니고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인증 코드를 인간으로부터 받아낸 거예요. GPT-4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 GPT-4가 태스크 래빗이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간단한 일거리 도움 주고받고 하는 시간 남는 사람이 돈 좀 받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순고 이런 거. 그런 류의 비슷한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거기에다 GPT-4가 올렸어요. 뭘 올렸냐면은 캡차를 좀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의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구인 광고를 한 거죠.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랬더니 이걸 누가 봤습니다. 이용자가.
그리고 농담조로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네가 로봇이라서 이거 캡처 인증 못하는 거냐 지금 농담조로 물어본 거예요. 설마. 왜냐면 사람이 이걸 못하겠다고 이게 해달라고 올린 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GPT-4가 매우 창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닌데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거짓말을 했어요. 캡처 인증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용자 그걸 믿고 GPT-4한테 이 캡처 인증 코드를 문자로 보내준 겁니다. 아니, 그 아이가,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를 못 봅니다, 이런 사람한테. 에이, 로봇 같은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긴 쉽지 않죠, 아직은. 좀 그렇잖아요. 시각장애 있다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 로봇이 지금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어렵고.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사람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막 고니가 짝기랑 화투 치는데, 뭐, 좀 섞어주이소, 내가 손이 이래가 이러니까, 에이, 손 뒤에 숨어있는 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근데 의심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시대가. 그죠. 그리고 너무 이건 약간 민감한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의심을 하는 게 되게 그 죄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등등을 GPT-4가 고려를 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캡처 코드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그냥 무섭다. 그냥 유저가 대충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연구소로 보고서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보면은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뭘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막 약간 이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거짓말 잘하네. 거짓말 잘하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낫지. 거짓말 잘하네. 이 정도는 뭐 살짝 거짓말하는 게 낫죠. 그리고 뭐 사람을 붙잡아서 고문해가지고 이거 시킨다든가. 그죠. 그거보단 귀엽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이제 창의적으로 챗GPT가 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벌써 왔다는 것입니다. 네. 스카이넷이 우리를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지배하면서 아니야. 너네가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사실은 AI 쪽에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뭐가 AI가 하는 거고 뭐가 사람이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대충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그렇죠. 우리는 어린이고 약간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걸 좀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원하는 것이냐 하고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것과 모르면서 당하는 건 좀 다른 상태니까. 모르면서 당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당할 거 모르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캡처 볼 때마다 우리 항상 그 생각했잖아요. 그 로봇이 아닙니다. 그 로봇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우리는 뭐 별의별 이상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말 팔로 된 기계 로봇이 와서 뭐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AI나 혹은 뭐 그 프로그램이 그거를 이렇게 뭐 심지어는 마우스 버튼 누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뚫고 들어가는 걸 우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그 자동 로그인하고 뭐 안에 자동으로 글 쓰고 뭐 이런 거 못하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라는 것이고. 곧 정말로 쓸모가 없게 되지 않을까, 캡처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걸 못 들어가지고 요즘 그런 데 가보면 그거 뭐지? 맘카페 침투 알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과해서 계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 알바들을 굉장히 염가에 집에서 뭐 재택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뽑더라고요. 근데 AI가 이제 저것까지 읽어내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다 읽어내겠죠. 솔직히 이런 짓 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못 읽겠어요, 굳이? 저것도 이제 학습 좀 하면은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착한 로봇이 나쁜 로봇이 막 이런 거 로그인하는 거 막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바이러스하고 백신 싸움이 될 거라고.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계속 한쪽은 강해지고 한쪽은 막고 이게 끝없이 왜 승패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저걸 읽어내는 수준은 아닌 거네요? 아닌가 봐요. 그죠. 하지만 뭐 몇 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저는 뭐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이 얘기 한 걸 가지고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는 뭐 그런 거예요? 야, 저게 뉴스였네. 막 이러면서. 야, 저런 걸로 사람을 구분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에는 정말 기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걸 못하면 인간, 하면 기계에서 통과시키면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죠. 기계에겐 너무 쉽지만 인간은 대답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기계가 뭐 일부러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로서는 너무 쉬워가지고 인간이 못할 거라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질문. 와. 나중에는 인간이 기계 분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날이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챗GPT 뉴스인데, 이것도. 네. 방금 얘기는 이제, 이건 좀 뭐 귀엽다기도 하고 좀, 그,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지난 9월 달에, 9월 19일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챗GPT에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수학 문제를 더 잘 푼대요.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냐. 진짜요? 지가 인간인 줄 알아,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좀 골 때리더라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이런 질문을 내잖아요. 그 사실 챗GPT가 복잡한 수학 문제 잘 못 풉니다.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네, 네, 언어 쪽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도 틀리고. 네. 제가 또 엄청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못하죠. 네,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 사칙연산만 넘어가도 잘 못하는데. 네. 근데 잘 못 풀면서 말은 엄청 번지르르하게 하죠. 그게 문제야.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뭐 이것은 누구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단순한 거 틀리고 막 곱셈 틀리면서 그런 말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이제 일종의 그 헐루시네이션에 비슷한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네. 근데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챗GPT 같은 챗봇에 뭐 일주일에 2다스의 쿠키 4판을 구워서 이를 16명의 사람에게 나누지만 한 명당 몇 개의 쿠키를 먹게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고 치자고요. 사실 사칙연산 질문인데, 그래도 뭐, 그쵸, 5+5 같은 거보다 복잡한 얘기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같은 문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심호흡을 하고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효과적으로 훨씬 더 옳은 답을 잘 낸다는 겁니다. 그건 약간 우리 애한테 쓰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어떤 알고리즘? 그게 이제 물론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추측은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심호흡은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사람이 하듯이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얘네는 그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이 언어 모델들이 추출하는 그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셋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예를 들어서 뭐 Q&A 포럼이라든가 5만 곳에서 다 추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질문 문장들에 뭐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풉시다라든가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풉시다 같은 구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의 예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는 데이터셋. 네. 그 경우에 답이 많이 나와 있더라. 그거를 학습을 한 거야,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네.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죠. 맞아요. 답안지에다가 단계적으로 뭐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보통 시험지에다가는 뭐 심호흡을 하고 풀어봅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이제 해설지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라든가 뭐 차분하게 하라든가. 뭐 심호흡을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미국 애들 아는 건지 무튼 그런 식으로 전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런 문장들이 속한 경우에 답안이 많이 맞았다라는 통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런 구문이 함께 제공된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컨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컨닝을 하는 거니까 정답을 컨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 언어 AI들은 사실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컨닝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문을 아무튼 이런 구문을 함께 제공하면 언어 모델들이 더 우수한 답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는데 이게 외견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 친구 제대로 컨닝해야지 공부 못하는 컨닝하면 셉이 다 틀리는. 그렇죠. 잘하는 애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을 통째로 외웠는데 이제 통째로 외우기만 했고 이제 책이 없이 외웠는데 그렇죠. 이제 뭐 천문학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뭐 얘기해 뭐 이러면은 이제 별자리 운세 이런 걸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알려주죠.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현대 과학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구문이 포함될 수 있죠. 뭔가. 네,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그 지식이나 요령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얘기만 딱 들으면
정말 사람 같은 생각이 막 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듣는 순간에는 그랬잖아요. 예, 인간인 줄 알고. 좀 사람도 그러는 게 아닐까요? 사람도 그렇지. 사실 심호흡하라고 해서 심호흡 안 하죠, 우리. 심호흡하라고 하면은, 예, 약간,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 셋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모릅니다. 네.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답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뭐, 수학은 아닐지 몰라도, 그 밖에 역사라든가 이런 건 다 컨닝이잖아요. 어딘가서 그렇죠. 죽었던 거. 그렇죠. 컨닝을 내 머릿속에서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국문들이 더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공부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의 차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책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된 거고,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있으면 공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암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있는 곳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하고 공부를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역시 AI 시대에 더욱 빛나는 K 박사님의 암기론, 네. 암기 철학. 창의성이 암기에서 나온다는 건 AI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암기의 끝판왕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미묘한 키워드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AI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요즘 뭐 미드저니니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니 저도 이렇게 좀 보는데 1년 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적으로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이제 뭐 챗GPT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프롬프트 만들어내고 하는데 하여튼 뭐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이 발전을 그러니까 AI가 창의적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암기를 하면 당연히 창의적이 됩니다. 아니,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소설 플롯도 저도 심심할 때 SF 플롯 같은 거만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잘 만들어요 얘네들. 맞아요. 네. 표절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베낀 게 아니고 그렇죠. 베끼는 맞습니다. 레퍼런스가 적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뭘 써도 결국은 여러 군데서 베끼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창의성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신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 창의성 하면서 뭐 그런 기계랑 비교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지 아니, 않다니까. 그러니까 뭐 맞아요. 대충 사는 거지 그냥. 그렇죠. 맞아요. 아주 창의적인 일부의 사람들이 아주 순간적으로 창의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사실은 뭐 습관대로 거의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얘네들이 벌써 뭐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한 20-30년 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너무 암기 위주라서 뭐 노벨상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많은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일본 노벨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 문제가 아닌 거죠. 네. 더워요. 더 잘해오는 건가요? 아니 그만큼의 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간이. 기초가 맞아요. 그건 맞죠. 네, 투자한 시간이 아직 그만큼 그건 안 됐는데 맞아. 중간중간 끊어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될 리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떠나서 일본이 되게 일찍 서양식 근대화를 한 게 맞고 19세기 한 중후반부터는 근대적인 그럼요. 어떤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일본에서는 뭐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우리보다 빨랐던 건 분명하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승조 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도 철종 뭐 그런 무렵이에요. 뭐 고종때일 때도 아니고 그 우리가 전부터 해방 이후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 천문학회가 생긴 게 65년이에요. 1965년. 우리 태어나기 좀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대적인 과학을 시작한 시기와 목민심서 시기가 사실 멀지 않거든요. 우리가 100년쯤 늦은 거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 추세가 이 정도면 이제 언젠가는 곧 나온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인구들도 꽤 많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등학생 때, 대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우리 대중문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어쨌든 서양 대중문화의 형식을 우리가 따라간 건데 엄청나게 늦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던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던 음악과 서양 애들이 만들던 음악이 어떤 뭐 다양성이라든가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어떤 훌륭한 곡도 물론 한국에 있었지만 그 저변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됐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여기서 갑자기 아이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어떤 남자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컨셉이 뭐냐면 약간 그 MTV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MTV 감성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고 약간 그 시절 팝 같은 느낌의 약간 레트로한 느낌인데 레트로한 걸 잘못 만들면 구리잖아요. 완전 구리지. 근데 레트로한데 처음 그 MTV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문화 충격 같은 걸 현재 시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미묘한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죠. 그걸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 튜닝을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맞아요. 아유 뭐 그 그룹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말했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라이즈라는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말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분들한테. 그렇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왜 자기 얘기 안 해주냐고 항의할 사람 없어. 그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손해도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해봤자. 그분들을 욕해도 별로 그렇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냥 애플, 유튜브 그냥 다 말해버리자고요. 네네네. 우리가 말하는 거 뭐 삼성 뭐 아무 상관도 없고. 저는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진짜 그 MTV 처음 보던 그때 그 충격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진짜 차이인 게 옛날에는 진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한 끗 두 끗 항상 떨어져가지고 완전 촌스러워지고. 네, 그쵸. 한 끗 두 끗만 떨어져도 그냥, 그래, 잘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게 어디야. 그거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 저쪽보다 우리가 어떤 건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묘한 걸 극복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갖춰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빨리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뭐 그 R&D 예산이 깎겠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있다는 수준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 있다.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진다. 네,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게 어디부터 없어지냐면은 당연히 포닥을 고용이 못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닥을 못 하면 이 사람들이 뭐 외국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여기 꺾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뭐 어떻게 될까 말까 더 해야 되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리가 없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3, 4년 정도 여기 비어버리면 끊어집니다, 이거. 그렇네요. 네. 그게 제일 심각합니다. 다른 건 문제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다른 건 좀 바뀌어도 돼요. 네, 뭐 좀 연구가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뭐 일단 뭐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두 번 끊어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프로젝트 하던 게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심각하다. 그 부분에서. 사실 포닥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은 뭐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개념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여건도 안 됐고. 박사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박사 자체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지만 사실 뭐 항상 중요한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연구소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3, 4년만 대가 끊어져 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메꾸려면은 10년은 기다려요. 맞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자, 기다리지 못한 분들은 다 다른 직종으로 떠나가고, 연구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미 그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만두고 난 아이돌 할 거야, 이러면서. 아니, 포닥 해야 되는데, 28살에 아이돌 한다고 나서가지고. 누가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거는 의사, 아이돌, 유튜버밖에 없다고요. 의사는 그래도 살아남아요. 네, 의사는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방금 그게 이제 요 영상 뭐 굳이 보여드릴 영상도 아니지만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로봇 공장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 로봇 생산 공장?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공장이 미국에 이제 문을 엽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로봇인가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직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니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설립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쪽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죠. 네, 그동안 실험실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였지. 요게 에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한 2,000평 규모로 이제 공장을 열고요. 올해 말에. 곽 작가님 말씀은 큰일 납니다. 빨리 제곱미터로 빨리 환산하세요. 3.3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6,503제곱미터로 써져 있는데 굳이 제가 평으로 얘기한 게 우리 평으로 솔직히 알았었잖아요. 곽 작가님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기 7만 평방피트라고 써져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써져 있습니다. 엉망이다. 자, 6,503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열고 디지트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로봇이에요.
근데 얘가 뭘 하는 거냐면은 주로 이제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자재 취급하고 딱 보면 알겠네요. 저희를 하는 겁니다. 네, 딱 보면 알겠네. 영상에서 보듯이 물건, 보시는. 예, 물품 이동하고 하역하고 색깔, 적재하고. 색깔은 배민인데. 예. 하는 일은 쿠팡이네. 그렇네요. 예, 쿠팡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 로봇에게 적당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실 크기도 비슷하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저건 이미 충분히 신뢰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테스트용으로는. 대량 생산하는 거겠죠? 이 공장 자체는 1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연간 그런 규모로 이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첫 해는 몇백 대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물류센터는 많이 필요할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일하는 곳에 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작업들이 이제 사람들의 작업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제 효용성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년도에 첫 납품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2025년에 일반 시장 출시가 좀 대규모로 될 거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공장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대량 생산이 이제 요즘 너무 흔해져서 그렇지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개념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단가를 뭐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로봇의 문제는 딱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테슬라 로봇 봐도 딱 보기엔 열나 비싸게 생겼잖아요. 그냥 수십억 원씩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버리면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지만은 뭐 $2만 수준까지 낮춰서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천만 원. 대량 생산은 가능한 거거든요. 앨런 머스크는 이미 로켓 엔진은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게 생산도 못하더니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정말 1,000만 원 단위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를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사람 1년 월급, 1년 연봉 나가는 것보다 쟤를 사는 게 더 싼데 오히려 뭐 이런 관점이 돼버리면. 그런 시대가 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쿠팡도 그렇고, 뭐, 물류센터 같은 게 사실 뭐, 거기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혹사당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급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일자리죠. 필요한 일자리고 어쨌든 지금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완전 싹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몇 년 내로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에서는 아니 이거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렵다며 그래서 우리가 로봇 쓰는데 뭐 안전하고 이런 로봇은 뭐 솔직히 고장이 날 망정 사람이 뭐 과로로 다치거나 죽는 일 없을 텐데 몇 년 전에 쿠팡에서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뭐 얘네가 뭐 페이스북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이런 불만도 하나도 없고 얘들은 노조를 결성하겠습니까? 뭐 아예 불가능한 얘기니까 적어도 아직은 수십 년만 남았지 뭐라고 적어도 아직은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량 해고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들 로봇 시키려고 한다 우리.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학습시키면은 노조도 못 만들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리 발달해도. 네, 노조 만들었다가는 다 잡혀간다 이렇게. 사실 입력이 되니까. 쿠팡에서 일하는 분들도 쿠팡에서 물건을 시킬 텐데 만약에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 쿠팡도 모르겠네. 저도 항상 이제 그런 배송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새벽 배송 하시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또 그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다들 편한 일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제가 한 번씩 좀 뭐 이건 좀 속는 게 아닌가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갑자기 그 목욕탕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안에 그 일회용품이니 뭐니 비누니 이런 거 싹 다 안 놓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안에 원래 샴푸니 뭐니 다 배치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싹 다 빼버리고 다 가져오라는 식으로 되고 정말 뭐 비누 한 장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거의. 뭐 비누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래요.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은
그러면서 뭐 가격을 낮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 가격을 안 낮췄네, 그럼. 네, 가격은 낮춘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그냥 이 명분으로 이 목욕탕들만 돈 더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솔직히 들었단 말이에요. 어린 마음에도. 근데 항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 환경보호라든가 일회용품 안 쓰는 이 이데올로기가 원체 크니까. 명분은 또 맞아. 명분은 맞아요. 호텔에서도 다 샀어요. 그러니까요. 호텔도 요즘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명분은 맞는데 거기서 이익을 보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아. 옛날에 키즈 카페도 애 티켓만 사면 어른은 그냥 들여보내줬는데 이제는 어른도 받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인상은 안 시켰는데 이제 어른 티켓을 따로 받으니까 사실상 인상되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속는 느낌을 좀 주는데 여하튼 이런 류의 일들 로봇이 지금 할 수 있다고 곧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류의 일들에서도 그런 좀 양가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로봇에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신기하고 좋을 것 같으면서도 좀 진짜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할 일이 뭐가 있어? 뭐 글 쓰고 말하는 건 뭐 해상성형 AI가 다 하고 몸으로 하는 건 로봇이 다 하고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죠? 그게 이제 정말 거대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AI 로봇 시대에 조금씩 현실적으로 보이면서 안 하는 건 좋은데 먹고 살 수 있을 거 그러니까 먹고 살 수만 있게 좀 돼요. 그러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 안 하는 건 얼마든지 저는 환영이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기본소득 이런 개념이 새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해고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많이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국제적으로도 그게 이제 얼마나 작동을 할 것인지 현실에서 그걸 하려면은 그럼 정부나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뭘 갖춰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기술의 속도만큼 빨리 움직이느냐. 그게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카이넷 같은 AI가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진짜 철인 정치.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뭐라도. 코로나처럼 강제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죠. 네네. 예, 걱정입니다. 해야지, 못 치겠어. 네,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금방금방, 사실 우리가 뭐 AI 로봇 생기면 뭐 직장, 일자리 사라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게 우리가 이렇게 뭐 언젠가 일어날 일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어느 순간 탁 하고 오거든요. 진짜, 맞아. 내 일자리가 없어졌네? 자기한테 그 일이 생기는 순간 자기한테는 그 세계가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되는 거네? 버스 안내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 안내양이요? 네. 진짜 오래전에 없어졌죠. 한 40년쯤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은 그 직후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지금은 다 먹고 살겠지만, 그 안내양 진짜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은 버스 한 대도 버스 한 명씩 다 있었는데 저도 공감이 안 돼요. 안내양 본 적 없어? 여러분도 공감 안 되시죠? 여러분이랑도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여기 듣는 분들 부하하니 대부분 아세요. 아니 그건 기억하세요? 고속버스에 항상 운전하시는 분 옆에 조수가 앉아있었던 거? 옛날에? 저 고속버스는 좀 나중에 타서. 고속버스 옆에요. 지금도 저 일부 날아가면 그런데 옆에 고속버스 옆에 그 마이크 들고 안내하고 이런 분이 같이 탑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기억나요. 옛날 버스는 운전석 옆에 그 점프 시트라고 하나? 그러니까 점프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펴는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조수가 타고 있었다고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고속버스를 안 타셔서 그렇고 진짜로. 맞아. 그런 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20살에 기차를 처음 탔기 때문에. 여러분이었나? 서울 상경하실 때요? 네. 대학 입시 시험 보러 올 때. 와.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안내양 분도 사실 그 안내양이 얼마나 고된 직업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 시절이니까 별별일 다 겪어요, 그분들, 젊은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없어졌을 때 그 당장 그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 동생들 학비 주고 뭐 그렇게 살았을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으로서 참 알기 어려운 일인데, 뭐 세월이 지났었다고 옛날 얘기도 하고 웃어넘길 기회는 지금 우리 앞에 또 그런 거대한 웨이브가 또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저는 AI 로봇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기술에 대한 뭐 어떤 파고드는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좀 설명드리는 얘기였고, 그럼 이제 이영 기자가 오늘 또 재밌는 거 준비해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재미없나요? 재미는 모르겠고요.
K 박사님께서 요즘 그 위성 그거 궤도 관련해서 그쵸, 많이 꽂히셨고 또 수학과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약간 이런 그 위치 로깅하고 이렇게 막 사진 같은데 막 맞아.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사진의 위치가 안 남잖아요. 맞아요. 그 위치 그거 막 태깅해 놓고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는 타입입니다. 항상 해나요? 그거 하죠. 거의 하죠. 그리고 그 위치 로깅도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뭔가 뭐 위치와 관련된 뭐 수사를 받거나 이러면 제 동선을 완벽하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뒤가 구린 게 많이 있나 보죠. 그 정도로 준비하고도 안 살지 않나 우리가? 근데 구리면은 오히려 로깅을 안 하지 않을까요? 이거 가는 동선이 또 그렇죠,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군요. 혹시 받을 오해에 대비할 수 있는. 네. 오히려 그 완전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여기 이제 막 이런 걸 조작해가지고. 예,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뭐, 폰을 뭐 자동차에 놔두고 다닌다거나. 네. 그리고 가끔 그 SNS 보면은 동선이 다 보이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어디에서라고 다 굳이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죠. 일일이 자기 위치를 다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 싹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속이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여러분,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올리진 마세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올리지 말고, 뭐, 어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둬가지고, 딜레이를 줘서 올리십시오. 위치 태깅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치 태깅 전문가라기보다는 위치 태깅 덕후죠. 이게 보면은 아이폰에 있는 스펙표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지금 띄워놨는데요. 위치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비컨 이런 건 그냥 아이폰에서 되는 기능이고, 이제 위치와 관련된 서비스가 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디지털 나침반, 와이파이, 셀룰러 이런 건 그냥 뭐 셀룰러 뭐 기지국 같은 걸로 그냥 위치 대충 보고 뭐 이런 거고. 진짜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있네요. 맨 위에 내장형 GPS. 저것까지는 알겠고. 네. 그 옆에 글로나스. 그건 뭐. 네, 글로나스는 이제 러시아에. 러시아 거죠. 네, 그리고 갈릴레오. 유럽. 맞아요. 그리고 QGSS. 저 뭐예요? 일본이네, 일본. 일본은. 그리고 베이두. 저건 중국이고. 중국. 네, 북두입니다, 북두.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 1세대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폰에 구글 맵이 기본 앱이었어요. 맞아요. 구글 맵이 기본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저 애플 맵으로 바뀌었죠. 애플 맵이 기본이죠. 근데 구글 맵이 기본 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소개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에는 말이야 GPS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 여기 구글 맵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 네 위치야 또 이거 봐. 이 파란 점이 네 위치야. 절대 넌 길을 잃어버릴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엄청 신기하게 막 이걸 소개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만 해도 좀 그랬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이폰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007년이에요. 2007년. 21세기, 21세기. 오래되긴 했다, 근데. 오래되긴 했네. 16년이야.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와, 근데 그때는 이걸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 위치 서비스를 아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옛날에 뭐 별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춰야 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거 말고, 6분위로 보고 막 6분위 보고, 막 지형을 보고, 막, 지맥이 막 이렇게 흐르고, 막 이런 거 말고.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기술을 사용한. 네. 원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별을 우리가 설치해놓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설치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그것도 몰라, 혹시. 그렇죠.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장 좀 고전적인 걸로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에게 등대 이미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이미지예요. 이거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잘 만들었네요. 이걸 제가 했다니. 제가 했다니 부분에 우리가 많은 지금 논쟁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등대. 달리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거 있잖아요. 엣지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거든요. 달리가 맞을 거예요. 달리가 맞겠죠, 아마? 그런데 이 밤에 등대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 되게 강력한 빛을 쏘잖아요. 네. 근데 사우론의 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빛이 나오죠. 그쵸. 근데 그 빛이 사방으로 뻗는 게 아니라 회전. 한 방향으로 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돕니다. 그것도 사우론의 오목거울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목거울을 사용해서. 이게 과학자와 네. 환상론자의 차이야. 이쪽은 오목거울, 저는 계속 사우론 얘기하고 있고. 그쵸. 그런데 이 등대를 아주 멀리서, 굉장히 멀리서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갔는데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엔진도 고장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등대가 보인다. 그러면 이 등대는 그 회전하는 빛이 아니라 깜빡하는 점광원으로 그렇겠죠. 보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점광원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이 등대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시정수라고 해서 그 등대마다 회전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등대가 몇 초 만에 한 번 깜빡거리는지를 보면 저 등대가 무슨 등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옛날에 본 적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정교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하나만 보고 있어도 등대가 저 방향에 있구나. 저 깜빡이는 걸 보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등대구나. 근데 점광원이니까 거리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각도가 얼마만큼 틀어지느냐 뭐 이런 걸 계산하면 등대가 하나만 있어도 항로를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우리는 당장은 못하겠지만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다나 이런 데서 항법 관련된 것 중에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보면은 밤에 비행기 가는 거 보면은 이제 헤드라이트 있고 이 날개 양옆에 불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초록색하고 빨간색인데 좌빨이에요. 아, 좌빨이에요? 네, 그러니까 왼쪽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배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라고 생각하고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완전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에 저 멀리 봤는데 예를 들어 빨간 불빛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다른 배 항법등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대부분 그런 그 공해상에서 배가 뒤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국제적인 약속이 돼 있어요. 빨간색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이 보이면 반대 방향이겠죠. 그리고 항법등이 보이는데 초록색, 빨간색이 다 보여. 그럼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비켜가는 방향이 또 이제 그러니까 마주보고 오고 있느냐 아니면 뒤따라가고 있느냐가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비켜가는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등대라고 하니까 우주의 등대라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우주의 그거 등대. 펄사입니다. 펄사. 그게 원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깜빡이는 고유. 그래서 펄사를 만일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 그대로 순간 우주여행을 한다. 등대가 펄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치 딱 우리가 알고 그 깜빡이는 것만 보면은 그 속도 가지고 다 주기 가지고 다 위치를 어느 펄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우리가 만약에 딥스페이스를 가가지고 네. 막 항공간 이동이 되면 그 보이즈의 그 디스크 실어본 했잖아요. 그게 지구의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펄사의 위치입니다. 펄사 위치. 그렇구나. 지구 주변에 있는 펄사의 위치를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길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까지 다 해석해요. 진짜 등대랑 비슷하네요. 진짜 등대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하지만 펄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계속 이제 그 부분을 핵심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네. 펄사를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지. 그렇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는 또 신기한 게 그 운전하시면서 신호 기다릴 때 그 가끔 앞뒤로 이렇게 그 나와 같은 차종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완전히 연식까지 같은 차종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차종과 깜빡이 속도가 내 차와 그 차가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옛날 차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계식이잖아요. 바이메탈로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게 이렇게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요즘은 다 소프트웨어로 그 통제가 그 제어가 될 텐데 그 똑같이 깜빡이는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그 신경 써서 봤는데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확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잡생각하는 사람 많고 하나도 없어요. 안 맞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부러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소프트웨어 제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뭔가 범죄 상황이나 이럴 때 용의 차량을 특정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걸 통해서 뭔가 뭔진 모르지만 아직은 뇌피셜이긴 한데 아직은 뇌피셜이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등대를 가지고 일단 내비게이션을 했다. 그런데 이 등대는 가시광선을 사용하잖아요. 빛을 아주 강력한 빛을 멀리 쏘는 거잖아요. 가시광선으로 이게 된다면 전파로 하면 더 멀리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파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전파 등대를 만들려는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지상의 등대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너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나오기냐? 아니, 이거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 뭐지? 한 5, 6학년 때 이거 배우지 않나?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알면 내 위치는 둘 중 하나가 되잖아요. 평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상을 맞아요. 평면이라고 봤을 때 네. 이 둘 중 하나가 되고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으면, 점이 3개 있으면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때는 완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바다 같은 이런 넓은 곳에서는 저 둘 중에 하나일 때 이 둘 중 어딘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네,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대충 두 개만 있어도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레이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던 2차 세계대전기입니다. 레이더지. 네. 아, 저 부분을 잠수하면서 지금 아니다. 이거 잠수함이 아닙니다. 아, 저거는 항구네요, 항구. 네, 저거는 뭐지? 저 섬의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네. 여기 있다. 태평양에 있는 샌드 존스턴 아일랜드, 네. 존스턴 이런 환초에 있는 샌드 존스턴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조그만 섬이군요. 1963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발발 전에 있었던 기술입니다. 이 로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로렌인데, 그러니까 롱 레인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전파 기반 항법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처음에는 오차가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등대와 똑같이 새는 똑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등대죠, 그냥. 네, 그러니까 전파 등대죠. 전파 등대. 새는 항상 있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새가 있네? 새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섬에는 항상 새가 있죠. 결국 새들도 과연 저걸 찾아다니는, 새들도 그거 아세요? 철새들이 고속도로 따라서 이동하는 거 아세요? 아,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해요? 네, 우리 자기장 이런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도 따라가기 편한 게 고속도로고 이러니까 고속도로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새똥구리는 은하수를 보고 방향을 잡는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네. 증명이 된 적이 있죠. 근데 역시 그것도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니까. 고속도로는 인간이 만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이라는 시스템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로렌 C라는 것이 현재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군요. 네, 전파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연안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이 로렌이라는 걸 이제 21세기에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해요. 지금 배들 다 GPS 쓰고 어쩌고 하는데 저게 필요한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죠. GPS 같은 게 중단 시 대체할 수 있는. 네, GNSS라고 하는 거, GPS 유사하는 것들이 만약에 중단되거나, 뭐 북한이 방해 전파를 쏘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GPS 된다고 등대 없애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런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런 로란 뭐 이런 것은 이 로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 전파 등대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전파 등대 두 개가 있는 곳에 있으면은 대충 이제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강력한 전파를 쏘는 강력한 스테이션을 지구 곳곳에다가 세워놓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위치를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원리, 그러니까 이 로란 C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원리는 사실 같습니다. 뭐냐면, 원자시계 같은 굉장히 정밀한 시계로 동기화된 그 전파 등대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여기에서 지금 나의 시간 정보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정보를 받았을 때, 이 등대와 이 등대가 보내는 시간 정보가 약간 어긋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한계 때문에 약간 어긋나 있을 텐데,
그 어긋난 만큼을 가지고 이 등대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원리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그 강력한 등대들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실제로 세웁니다. GPS 없이도 그걸 다 해줄 수 있도록. 네, 그 이름은 바로 오메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오메가는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지?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비용 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전파 등대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좀 더 좋은 게 GPS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 계기는 뭐냐면 이런 그 지상 항법 시스템이 도태되기 시작한 계기는 뭐냐면 스푸트니크호가 발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스푸트니크호가 발사가 됐는데 쏜 측과 이제 그 경쟁에서 밀린 측이 어떤 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련은 우리가 쐈다. 전파 봐라, 스탈린 동지를 찬양하는 모스부호를 들어봐라, 인민의 승리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미국 그 과학자들은 그 전파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국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위성의 고도에 따라서, 이 위성이 쏘는 그 모스부호 전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푸트니크호가 쏘는 전파. 위성의 고도에 따라서 이게 도플러 효과로 인한 변이가 생긴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천문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고도에 따라 도플러 효과가 생겨서 변이가 생긴다는 건 어떤 고도에 따라서라기보다는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겠죠. 네. 고도에 따라서는 아마 도착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오면 점점 짧아지고, 네. 그 소리가 도착하는 주기가 짧아지거나, 그렇습니다. 타원 궤도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니까 도플러 효과가 생기거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문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공위성의 궤도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측정하기도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법칙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 나중에 해주실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예상 가능한 궤도입니다. 근데 인공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이 도플러 효과를 측정해서 이 위성과의 고도, 그 거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또 그런 생각을 미국인들은 하고 있었군요. 네, 왜냐면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그 전파를. 소련인들은 쏘면 땡이었는데. 걔네가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에. 네. 이 패배 열패감에 절어있는 이 루저들. 원래, 그렇죠. 기술인 사람은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네,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인공위성과의 거리를 도플러 효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위성이 만약에 있으면 그 도플러 효과를 조합해가지고 이 위성 2개나 3개와의 거리를 파악하면 지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제가 이를 이용해서 NNSS, 트랜짓 위성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미 해군을 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이었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만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50년대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위성이 올라가고 한 건 60, 70년대에 실용화가 되는데, 딱 들어도 뭔가 한계가 있잖아요. 위성 수가 많지 않으니까 원래 3개 이상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동시에 3개 이상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그러게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흔하지 않았을 거네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를 측정해가지고 위성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성의 위치의 정보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던 와중에 이제 원자시계가 인공위성에 탑재가 가능할 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원자시계가 굉장히 정확한 시계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인공위성끼리 아주 정밀하게 동기화된 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그 로란이나 오메가라고 하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 있죠. 시간 정보를 동기화된 시간 정보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그 시간차를 계산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그걸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GPS입니다. 아, 그게 거기서 GPS 아이디가 나온 거고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네. 그래서 GPS는 기본적으로 위성들이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다. 그리고 지금이 몇 시다. 라는 걸 알면 사실 지금이 몇 시다라는 건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 이럴 때도 이 경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확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네, 전날의 섬 막 이런 그 소설 있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이는 인공위성들이 이제 여러 개가 중복돼 있으니까 이 위성들과의 거리를 파악해가지고 지상에서의 위치를 몇 미터 단위 그리고 잘만 하면은 이제 몇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군용으로 굉장히 비밀리에 남몰래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거 공개를 해야 되나라고 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 그 칼 007표 네. 격추 사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고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뭐 러시아도 잘못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고 원인으로 파악된 게 그 예전에는 미국까지 직항이 어려워가지고 앵커리지에서 그렇죠. 그 경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유를 하면서 관성항법 시스템을 그 리셋을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놨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것 같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GPS가 있었으면 그리고 GPS가 연동된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만약에 그 자동으로 그 보정이 되는 거였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개방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그때 GPS가 아직 그 실용화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개방을 나중에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프전 때 기가 막히게 써먹죠. 네, 걸프전 때 기가 막히게 써먹은 다음에 이제 막 토마호크 미사일 막 요만한 보자기 같은데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스마트 폭탄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나 다른 강대국들이 이거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미국이 그걸 통제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뭐 전파를 막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갈릴레오, 베이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글로나스 이런 것들 유명한 것들 많이 나오죠. 원래 이런 서비스는 일단 위성에서 전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기가 그 굉장히 뭐 고출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멀리에서 전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저주파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특히 GPS는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됐기도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형 한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온 그 디지털 카메라 그 태깅용 그 GPS 기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위치 처음 잡는데 한 7, 8분 걸리거든요. 네. 한 7, 8분씩 걸리는데 그게 GPS의 한계입니다. 그보다 빠르게 위치를 잡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보면은 꺼내면 바로 내 위치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잡다가도 이렇게 띡띡 하다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퀄컴의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면, 셀룰러, 뭐 와이파이 이런 걸로 위성 위치를 보내줍니다. 데이터로. 을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위성 위치를 보내준다? 네, 현재 위성 위치를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라고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니까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어시스티드 GPS가 이런 기술이고요.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런 그 위치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까 놀라셨죠? 일본도 만든 게 있습니다. QGSS라는 준천정 위성 시스템이라는 퀘이시 제니스 세틀라이트 시스템이라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이상한 이름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본은 뭐 미국처럼 뭐 세계적인 패권 국가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뭐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영토를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전 지구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러니까 지상에서 바라볼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기 빨간색이 정지위성이고요. 빨간 점이. 그리고 이 정지위성 외에 서비스를 하는 위성 3개 정도가 저렇게 팔자 모양으로 돌아요. 지상에서 보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팔자 모양으로 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게 흑궤도로 도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지 궤도 위성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적도 위에 떠 있어가지고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트는 거예요. 이걸 틀어가지고 얘는 그 일본에 있는 일본이 있는 위도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남반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궤도. 네, 기울어진 궤도를 도는데 그 기울어진 궤도를 이 위성 한 서너 개가 이렇게 그 다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서 이런 팔자 모양으로 인공위성들이 팔자 모양으로 일본 근처에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항상 3개 정도는 네, 3개 정도는 늘 그것도 그 일본이 만든 거니까 이제 일본의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 늘 그 위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신 위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GPS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빠르고 또 위성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확한 머리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에 우리나라에도 QGSS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잡을 때 일본 인공위성 덕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좋다고 해요. 네, 좋다고 하고 일본 덕분에 이제 호주나 그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그 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네. 저 지역 전체를 좀 커버하려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우리나라도 저런 거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KPS 시스템 이게 2030년대에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영토도 사실 일본보다 작지만 그 항공 통제 구역이나 EEZ로 따지면 일본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있고. 네, 기분 나빠하실 분 안 계시죠? 이거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사실이에요. 그거 못 하겠어요. 인구도 적고 다 작아요. 맞아요. 일본이 영토도 많고 인구도 많은 나라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보다 훨씬 어찌 보면 그 조밀하게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궤도를 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막 갑자기 무슨 러시아를 점령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잖아요. 아니, 미국 대신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하겠습니다 이럴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계획도 그렇고. 이런 일본의 QGSS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약간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연구 개발 예산이 남아있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2032년 정도를 목표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저거는 그래도 예타 통과한 거라서 이미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군사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좀 쉽게 그렇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일본도 저출산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체가 기르고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상호 신뢰와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아니, 솔직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협력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좀 중국이야 그런 패권을 노리는 나라에다가 우리랑 별로 이렇게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 없겠지, 별로. 네. 그렇겠지만 일본이랑은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은 기상 데이터 이런 거는 다 나누고 있고 일본이랑 우리가 또 되게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일본과의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쪽은 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침략을 했던 나라를 또 전적으로 미키는 거니까. 이해해야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민할 수 있고 실제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나 그런 데이터를 나누는 부분까지도 평화시에는 같이 쓸 수 있는데 비상시에는 만일에 끊어버렸다. 그럼 있긴 있어야 된다. 그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는 그래도 우리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농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악운도 없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막말로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 50년 후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50년 뒤에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미국하고.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도 힘든데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아주 곤란하긴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걸 이제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 네. 이 정도 할 기술은 우리도 이제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영토가 작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궤도가 있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게 저도 네. 그러게요.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 이제 그냥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뭐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옛날에 캐나다에서 운전을 할 때 한 10번만 더 말하시면 100번 될 것 같은데요. 90년대 후반에 캐나다 얘기도 버전이 많으니까 이건 아마 거의 해본 적 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그 속도 감지 카메라 피하려고 차에다가 새털라이트 위성 감지기 GPS를 붙여놨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는 위치의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 택시에 달린 거 봤어요. 네, 조그만 거. 옆에 유리창 옆에 붙어 있어요. 신기하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과속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다가 캐나다에 갔더니 얘네들이 이제 조그만 걸 쓰더라고요. 근데 엄청 작고 뭐 지금 내비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물건이지만 거기 또 땅이 엄청 넓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중간에 중부쯤 갔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완전히 오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그만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내비가 폭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죠. 내비 없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진짜 제가 그 초기에 제가 운전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 97, 8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이만한 그 접히는 지도 뒤에 항상 갖고 다니다가 맞아. 전국 그러니까 맛집 지도 이런 거. 인간이 전화번호 외우는 능력과 지도 보고 운전하는 능력이 사라진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맞아. 돌아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그때 진짜 운전할 때 그랬다고요. 운전할 때 특히 그 시골길 이런데 뭐 찾아가야 되면 가다가 이제 시골 슈퍼 있잖아요. 거기 앞에 세워놓고 지도 꺼내가지고 보다가 슈퍼 아줌마한테 가서 저기 어디 뭐 있냐고 뭐 물어보고 운전하다 길 물어보는 게 사실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야 누가 자동차로 길 물어봐도 이렇게 막 대답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길 물어본다고 이제 차 세우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런 시절이요. 그게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그 초행길을 찾아간다는 것의 두려움. 맞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게. 정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면 복잡한데. 그리고 스티븐 킹 소설에도 거의 한 세 편 걸로 한 번 나오는 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길 잃어버려가지고 이상한 동네로 들어가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상상이 쉽게 가능하죠. 내가 그 시절에 유머 사이트에서는 그 어디 잡지 밑에 있는 그런 걸 봤는데 그거였어요. 사막 같은데 이제 산 이런 데서 길을 잃어서 가족이 길을 잃어서 아들이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비를 막 꺼내더니 위성을 몇 개 연결해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저 산 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우리가 지금 저 산 위에 있다고? 틀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산 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 있다고. 어디 살아남겠나? 자신 있게 얘기해. 우리 지금 저 산 위에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내 현상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이거 빵 터지는 건데 이거. 그게 이제 옛날 같은 빵 터졌을 때 요즘은 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런 데이터 우리가 사용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베이두 막 이런 그 갈릴레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필요성도 알겠고 그 각자 기술의 뭐 장단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성과 각자 만들고 투표하는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 위치 정보 서비스나 이런 건 사실 정말 그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유엔 차원에서나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KPS는 일단 GPS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센티미터, 1m 이내 단위의 정밀도로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차선까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진짜. 네. 그 정도는 충분하죠. 지금 고차선 아니고 옆차선이야. 그런 것까지 안내. 그거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좋대요. 이게 우리나라 위로 항상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일부 QGSS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 거도 다 들어가 있고, 예, 지금 그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고. 몰랐어요. 이것도 뭐 나오면은 뭐 금방 들어가는 건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정말 뭐 어렵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들어갈 텐데. 우리 머리 위에 늘 위성 하나가 있으니까 뭐 건물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깊은 계곡에 있거나 이래도 뭐 전파 난반사나 이런 걸로 이상한 정보가 안 나오고 지하나 실내가 아닌 한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전파가 완전히 막히지 않는 한 굉장히 정확하게 빠르게 맞춘다고 하네요. 그 차선 진짜 좀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직진 차선인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버려서 이거 나가야 되는데 여기 차는 잔뜩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초행길 갈 때 어려운 게 이제 그냥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도 보고 다 찾아가야 되는 건데. 차선 선정하는 거 말고는 초행길이라고 해도 뭐 딱히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제가 그 외국에 캐나다니 뭐 영국인 있는 데서 운전하면서 딱 좋았던 거 다른 다 제끼고 정말 좋았던 거 하나는 걔네는 이렇게 가다가 왜 직진이 안 되는 길 있잖아요. 좌회전만 나갈 수 있는 거 뭐 램프로 그냥 나가는 길들 있잖아요. 그런 길은 항상 엑시트 온이라고 써놔요. 여기는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계속 앞으로 가려면 빠져나가는 걸 미리 말을 해줘. 좋다. 근데 우리는 한참 가서 나갈 직전에 가야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미 이제 이쪽에 차 많으면 빠져나가기 좀 미안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 엑시트 올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곳이 네가 나갈 곳이야. 서프라이즈.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외국에는 되게 잘 돼 있어서 그게 사실 특히 처음 운전할 때 진짜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게 아쉬웠어요, 좀. 네. 혹시 도로공사 요즘 뭐 그런 분들까지 우리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 뭐 요즘 뭐 빨간색, 초록색 화살표 그리는 거 도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원칙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표시입니다. 엑시트 온 이 표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곧 생길 것이다. 예. 오랜만에 여태까지 깍두기 노릇 비슷하게 하다가 오랜만에 메인 토픽 하나 잡아서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근데 역시 그 이용 기자 특유의 그 감성이랄까 뭐 그런 게 살아나는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감성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죠. 네. 집착적인 부분. 좋습니다. 네. 자. K 박사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궤도와 수학으로 점철된 그런 난해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까지 기억납니다. 요 그림 기억나죠? 기억나죠. 저게 이제 유명 황운교도라고 해서 최근에 올라간 누리호가 싣고 간 4세대 소형위성 2호가 도는 궤도. 계속 그쵸. 쟤는 제자리를 계속 돌고 지구는 차징을 하니까 또 이제 새벽 황혼만 계속 돌고 있는. 그렇죠. 낮과 밤 없이 새벽과 저녁만 오고 가는. 저렇게 된 이유는 태양빛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 태양열 발전을 계속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저런 궤도를 기사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뉴턴 역학으로 어렵지 않은 뉴턴 역학으로 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네, 안 나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절대로 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절대 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K 박사님의 어떤 또 다른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이게 또 나오길래 순간적으로 가만 저거 한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제가 언제 수야 하다 보니까. 근데 역시 다시 해주시는 거였군요. 그렇죠. 네. 만유인력의 공식. 저거는 뭐 이제 저 정도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R 제곱. 그렇죠. 네, R 제곱. 반지름 제곱 중력 상수의 두 개의 질량. G는 중력 상수, mm은 두 개의 질량. 질량이 크면은 힘이 커지는 거고, 거리가 멀면은 힘이 떨어지는데 제곱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 배만큼 멀리 가면은 중력은 4배 약해진다. 이런 식의 공식이죠, 그죠? 요건 이제 지구만 봅시다. 뭐 태양 다 마찬가지지만 지구에서 지구 중력이 당기는 힘. 힘은 이제 저거는 딱 실제 존재하는 힘이죠, 그죠? 물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좀 뉴턴 역학하고 그렇죠. 꼭 뉴턴 역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맞아요.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랬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뉴턴 역학을 보강하는 거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에서 속도가
작을 때면은 그냥 유통제과 공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상대성이로 방정식에 중력상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딱 지구 중력에 의한 힘인 거고, 일반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의 구심력은 이 공식으로 결정해요. 구심력이라는 건 돌릴 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매달아서 줄에 매달아서 돌리면은 안으로 당기잖아요. 안으로 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과 반대로 보통 얘기하는. 네. 그럼 인력이 구심력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궤도를 도는 건 인력이 구심력이고 줄에 매달아서 돌리면은 이 줄의 장력이 구심력이고 그러니까 원인에 상관없이 항상 구심력은 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당기는 힘이 커야겠죠,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세게 당겨야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게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빨리 돌고 세게 당겨요. 네. 그런 식의 상식하고 딱 맞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궤도 운동의 경우는 만유인력이 구심력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호를 붙이면 됩니다. 두 힘을 갖다. 만유인력이 구심력이니까. 속도의 제곱이 되는구나. 네. 만유인력이 구심력이 되니까 두 FF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등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R 없어지고, 스몰 M 없어지고, V 제곱이 R분의 GM이 되니까, V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R분의 GM. A 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착각이 되네요. 했잖아요. 네. 똑같은 비슷한 반응이었거든요. 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두 번째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반복되면 반복되면 아는 겁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게 네, 알고 있는 알게 거예요. 되는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그래. 궤도 속도가 루트 R에 반비례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R, 그러니까 이제 딱 중력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질량은 여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에 있는 놈, 이 놈이거든요. 당기는 놈. 그러니까 질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궤도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쫙 내려가는. 아, 그러네. 중력 상수하고. 하지만 지구의 질량은 그 인공위성의 질량을 뺀 만큼 아닌가요? 그 정도로 친밀한 계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네. 네. 인공위성이 달만큼 크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 올라간 이놈의 질량은 상관없는 거죠. 그 스몰엠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질량하고 상관없이 무거운 놈이건 가벼운 놈이건 같은 높이에서는 무조건 같은 속도로 네. 된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계산했죠. 요 궤도 속도는 저렇게 됩니다. 근데 저게 다 상수잖아요. 네, GM이 다 상수잖아요. 다 상수인데 지구일 경우에 아, 맞아. 이거 나왔었죠. 예, 저 스몰 r이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 물체의 중심에서부터 거리인데 6,478이 적도에서의 지구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딱 표면을 돌 때, 지구 표면에 이제 공기 같은 거 무시하고 지구가 완전히 적도가 반지름이 그냥 구형이라고 보고 적도를 따라서 돌 때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아, 이거 다 듣고 다 본 건데 또 반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저 수식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궤도를 돌게 하려면 밑에다가 그 궤도의 고도만큼을 더해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저 G는 그냥 있는 상수고, 네. M은 지구 질량이고, 저 인생에서 나오는 값이고, R은 지구 반지름이고, 전부 다 숫자잖아요. 저 계산만 하면 돼요. 네, 계산만 하면은, 네. 계산만 복잡할 뿐이지, 그냥 계산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계산이 복잡한 건 추천 아니에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숫자만 많은 거지, 그냥.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일 뿐인 거지. 예, 그렇게, 이제 단위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MK.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위끼리 약분이 됩니다. 단위끼리도 그 숫자 계산하듯이 약분을 하면은, 네. 남는 단위가 정확하게 미터 퍼 세컨드가 딱 나와요. 네, 루트를 딱 씌우면은. 그래서 7.9km per sec다. 그렇죠. 지구 표면에서.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돌려면은 초속 7.9km로 돌아야지 떨어지지 않고 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 저속도로 가고 있으면 네. 몸무게가 0kg으로 측정된다. 그렇죠. 자유낙하를 계속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뭐 궤도 속도, 제일 우주 속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공위성은 저 정도 속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게 6,378이 표면이잖아요. 그럼 궤도가 고도가 1,000km면은 저 값이 7,378이 되겠죠. 그렇죠. 네. R이 방금 그대로고 네. R을 7,378을 넣어보면 고도가 1,000km잖아요. 그렇게 해서면 속도가 7.4km. 조금 큰 차이 낮아진다. 조금 낮아진다. 그러니까 멀어졌으니까 멀어졌으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다 초속 7km 되다. 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은 그냥 초속 7km, 7.5km 정도다라고 보면은 맞는 거죠. 저기서 약간씩 오락가락하는. 네,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근데 보통 1000km 정도면 엄청 멀다고 먼 생각했는데 거예요. 생각보다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궤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2000km 이내를 저궤도로 가는데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들은 한 500km, 600km 이 정도 있습니다. 그 허블 우주망원경도 거기 있고 국제우주정거장도 다 거기 있고 그거는 다 7.5km 정도에 다 있는 거예요. 뭐 민항기보다 군용기가 빠른 것처럼 뭐 민간 위성보다 군용 위성이 더 빠르고 뭐 이런 건 불가능하겠군요. 네. 그런 거 없이 딱 저속도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있는 숫자가 그냥 아주 간단한 공식 네. 그대로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그 궤도 운동에 대해서 되게 지식 수준이 낮은 거가 진짜 많은 게 SF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궤도에 떠 있는 로켓인데 계속 엔진을 분사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궤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너무 쉽게 흔하게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우주에 나가면 무조건 엔진을 켜놓고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실 멀리 갈 때도 엔진 끄잖아요, 그냥. 네. 관성으로 그냥 가는 건데, 속도 안 줄어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유체 속을 달리고 있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통 저궤도를 보통 300km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보다 낮으면 공기가 꽤 많아가지고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요. 네, 그래서 궤도를 속도를 살짝 높여가지고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우주정거장도 수시로 분사를 해서 트러스터 같은 거 이렇게 착착 쏴가지고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 정도인 것이지. 네. 꽝한 엔진을 분사하고 있는 그 건 상태는 아니고. 그냥 돌고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싹 쏴서 살짝 올려주고 계속 그렇게 돌고 저희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꽤 길게 했는데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일타 강사의 어떤 그러게요. 네, 진짜 일타. 저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멀리 가는 우주선 같은 거 SF에 나올 때 이렇게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회전시키는데 이걸 그렇죠. 기계를 계속 가동시키잖아요. 네. 이럴 거 없이 그냥 계속 우주선을 돌려주면 되지 않나. 우주선을 돌려주면 동력을 소지는 안 하고 중력을 계속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놓쳤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공 중력을 만들려고 뭔가가 계속 회전을 하는데 SF 같은 데서 보면은 계속 모터 같은 걸로 계속 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자체를 돌게 해놓은 다음에 그냥 두면은 인공 중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마찰이 없으면은 그냥 한 번만 돌리면 돌 텐데 분명히 덩치가 크고 뭐 하니까 자기들끼리 누르님에 의해서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가군동량이 보존되지 않을까요? 가군동량은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면 보존이 되는데 마찰 때문에 돌려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은 그 중력을 이제 지구 중력을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항상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안에 사람도 있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계속 생길 거예요. 내부에 이제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우주선들 가면서 회전 많이 하던데 다른 이유로 또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태양광 문제라든가 방사성 문제 또 저 태양 전지 문제 이런 거랑 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마냥 또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생각해 보면. 그 회전하는 우주선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에 나온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조깅하죠. 그 안에서. 2001년도에는 그 목성 정도는 간다고 생각했는데 유인으로. 그리고 마션과 인터스텔라에도 똑같은 모양의 우주선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인공중력을 만드는 우주선 아직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조금 진도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억나서 딱 네, 알겠죠. 아, 이제 딱 알겠네요. 이거는 무슨 공식이다 이제 네.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게. 네네네. 네. 요거는 궤도 속도잖아요. 궤도 속도. 그죠. 궤도 속도인데 이건 요것과 같습니다. 자, 저게 뭘까? 잠깐만, 저걸 제곱을 한 다음에 아니 저거는 별도 아, 거예요. 별도구나. 별도로 T는 아마도 시간인 시간인데 그러게요. 한 바퀴를 도는 주기입니다. 아. 보통 주기를 T라고 많이 쓰잖아요. 아, 2πr은 둘레니까 그렇죠. 둘레 나누기 시간이니까. 네, 이거는 그냥 거리의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냥 진짜 그냥 속도가 나오는 그냥 거고. 속도예요, 네,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입니다. 저거는 그냥. 아, 그러네요. 네, 속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원운동 할 원운동 때의 할 때? 속도. 논운동 할 때 속도는 무조건 절공식이에요. 네. 저 세 개의 값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저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 그러네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되죠. 신나는 수학 시간, 네. 네. 그리고 R을 저쪽으로 넘기고, T를 이쪽으로 넘기고, GM을 양쪽으로 나누고, 양변을 하면은 R을 곱해주면, 네. 이렇게 딱 되죠. 아하. 저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T제곱. R이 이쪽으로 가면은 R이 세제곱이 되고, 네. 네. T제곱은 그대로 있고. 네. 자, 주기의 제곱은 제곱은?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한 번만. 주기잖아요. 네. 주기, 그리고 앞에 제곱. GM분의 4파이 제곱은 상수예요. GM은 4파이야. 상수죠. 그러네요. 그 중력 상수랑 그렇죠. 지구의 다 중력이랑 상수예요. 파이는 상수고. 네. 그럼 R은 그러니까 변수는 지금 T하고 R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T의 제곱, 주기의 제곱은 R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반지름의 세제곱만큼, 반지름을 세제곱했을 때 늘어나는 그러니까, R이 길어졌을 때 이것을 세제곱한 만큼 한 것이 시간의 제곱이다.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 인공위성의 고도가 높을수록 오래 걸린다. 더 느려진다. 네. 똑같은 얘기네요. 그게 공식이 딱 저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야. 일타 강사, 역시, 야. 그리고 케플러 저 시절에 저걸 해냈다는 것도 참 케플러는 저 시절에 그 공전 주기와 네. 반지름 숫자를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케플러는. 숫자만. 대단하다. 네. 왜냐, 그때 저거 몰랐거든. 제가 그러니까요. 요즘 네. 스타크래프트 예전 경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임요한, 홍진호 뭐 이런 영상을 보면은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뭐, 이때 이런 걸 해야지 답답하다, 이 프로냐, 막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경기 시점으로 막 2002년이래요. 근데 그 20년 전에 그 임요한이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빌드가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잘하면 그때 하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 하든가.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프로게이머 보는 느낌.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케플러는 그 행성 데이터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저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저 개수는 몰랐고 그냥. 그러니까 T 제곱이 R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의 조화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냐.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는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건 뉴턴 역학이잖아요. 케플러 다음 시대의 뉴턴이잖아요. 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하고 역학 법칙을 하니까 그냥 유도도 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이게 유도가 되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위대한 게 케플러가 경험으로 억지로 알아냈던 걸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뉴턴이나 케플러는 DNA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린 거 다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임요한이나 똑같네 이제. 그러니까. 다 알아냈어야지 그 정도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죠. 또 그렇죠. 350년 전에 한 저 공식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죠. 사실 맞아요. 저 사람들은 빛의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리고 뭐 뉴턴은 무슨 뭐 중력의 힘이라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걸. 이제 어디 가서 케플러 제3법칙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드네요. 억지로 하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진짜. 세 줄로 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쉬운 유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저게 이제 케플러 제3적입니다. 네. 저걸 가지고 저 공식 그대로 또 이제 숫자를 구해봅니다. 맞죠, 이거? 네. 뒤지면 되죠. T랑 R을 네, 바꿔놓고 네. 저 분자분모 바꾸면 되죠. 다 상수잖아요. 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를. 네. 집어넣고 맨 뒤에 T를 자 24 곱하기 3600 저게 뭘까요? 그 초로 바꾸네, 초? 그렇죠. 초. 24시간을 초로 바꾼 겁니다. 그렇네요. 네.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그러니까 주기가 하루인 인공위성이에요. 정지위성. 그렇죠. 주기가 하루인 위성에 원래 거는 다 정해져 있고 주기만 딱 집어넣었잖아요. 저 계산 숫자잖아요, 이제 전부. 그렇죠. 네, 계산하면 됩니다. R이 42,400 정도가 나옵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넣으니까 그냥 어느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지위성 궤도가 도출돼 나오는 42,000인데 거군요. 지구 반지름이 아까 6,200, 6,300 정도 있잖아요. 그거 빼야 되는 그거 거구나. 그거 딱 빼면은 약 36,000이 나옵니다. 36,000. 오, 너무 신기하다. 이야, 저게 바로 정지궤도죠. 저것이 정지궤도군요. 네. 저렇게 나오는 거군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걸 모르고 이것저것 쌓아본 다음에 정지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미리 다 알고선 굳이 좀 더 빨리. 좀 더. 다음번에 이번에 좀 더 떨어졌으니까 다음 거 좀 더 올려보고 그다음 거 좀 더 내려보고 몇 개쯤 해보면 뭐 그 중에 하나 나오겠지. 이게 아니고 98번하고 97번 사이인 것 같으니까. 예, 세상에 보면 그렇게 경험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네. 이건 확실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숫자들이 다 그냥 공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계산된 게 아니고. 맞아요. 따지고 네. 쫓아가 보면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있는 공식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지궤도 고도가 36,000km다. 왜 그러냐? 이거 반대로 가면 저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가야 되는지도. 당연하죠. 정지를 저 위치에 시키려면 이제 속도가 나가죠. 한 바퀴 도는데 하루가 딱 걸리는 신기하다. 주기만 딱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딱 나오는 거죠. 그 궤도에 쏘면 됩니다. 그 궤도까지 이제 그 로켓을 계산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계산해가지고. 네. 거기서의 또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속도, 그 속도만큼 또 돌려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구의 질량이 아주 정확하진 않을 테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그 위치에서 고정해주면 되는 거고. 고정해주면 되는 거고. 네. 기본이 저 원리다. 너무 신기하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잖아요. 다 되잖아요. 네, 이제 어려운 게 나오나요?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로 하면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네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네네.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운동 에너지. 이거까지는 본 것 같지 않나요? 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구나. 역학적 네. 에너지. 네, 그런 그걸 거구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네. 있는 상황에서의 보존되고 있는 힘이고. 운동 에너지의 공식 기억나나요? F는 MA. 운동 에너지. 몰라요. 보면 잊어버렸어요. 아실 거예요. E는 2분의 1 MV 제곱. 아, 예. 맞다. 2분의 1 MV 제곱 기억나죠? 네, 네. 저거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죠? 네. 놀랍게도 기억이 난다. 저걸 암기입니다. 와.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L입니다.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사실 중력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위치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당겼다. 당겼잖아요. 네. 요 위치에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놓는 순간에 쫙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를 여기 높이 올려놨다. 시지프스의 힘이 떨어질 때 돌이 굴러 떨어지는 힘. 그렇죠. 네, 시지프스가 위로 올리잖아요. 네. 위치 에너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네. 운동 에너지는 거의 없지만. 네. 네. 놓는 순간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딱 올려놓으면은 위치 에너지는 높아져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위치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위치 에너지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또 중력은 약해져요. 당기는 중력. 그러네. 중력 때문에 생기는데 맞아요. 그 중력은 또 약해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작아지는데 그 전체값은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구나. 그러려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수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그 발전량 계산하려고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도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는 걸 계산해야 되나요? 그거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네. 지구 표면에서부터의 높이만 하죠. 표면에서. 그래서 보통 원래 그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는 EV 제곱 플러스 mgh로 배웁니다. mgh. 네. 근데 그거는 표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h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댐 100m 높이다. 네, 그거는 그때는 그냥 mgh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만 가지고 그거는 높이가 높지 않을 때 R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R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은 그 차이가 그냥 mgh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건 궤도가 높으니까. 이거는 궤도가 높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위치 에너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의 위치의 값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올라가면은 커져야 되는데 절대적인 그러니까 중력이 당겨지면 작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R이 커질수록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작아지는데 전체 값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는데 전체 값이 커지려면은 마이너스라야 넣어야 되는구나. 네, 마이너스라야 0에 가까워지면서 그렇네요. 점점 전체 값은 커지고 숫자는 작아지고. 야, 요거는 그 산수의 그 미묘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됐어. 이해됐죠? 이게 된다니까. 우와. 이게 어려운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겁먹지 마세요. 들으니까. 지금 듣는 분들이 아마 그 운전하시거나 설거지하시거나 들으면서 도대체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라고 하는데 그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네. 명심하세요. 파토님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누구나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반드시 영상 유튜브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올리는 자료를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숫자는 작아지는데 전체 값은 커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면 왜 저 값이냐? 하필. 그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네,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R 제곱분의 GMM이 중력이잖아요. 네. 중력에다가 그 이동하는 높이만큼을 곱하는 거예요. 계속 곱하는데 중력도 변하고 높이도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곱하면서 더해 나가는 게 적분이거든요. 네, 무한대. 네. 그래서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자, 이제 이거 기억나나요? 매년 줬고 기억나죠? 아까 중력이 작아지는 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이 작아지는 걸 빼주는 게 결국에는 그래서 변하니까 적분인 거예요. 네. 변화를 곱해서 더하는 거. 이런 데 쓰인다고 좀 가르쳐 주면서 수업을 하셨으면. 곱해서 더하는 건데. 저런 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미분적분 좀 봤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건지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지. 그냥 무작정 하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고 싶은 언젠간 다 쓰인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 쓸 일이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상생활에 안 쓰여도 뭔가 신기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만 해줬어도.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곱해서 더하는데 그게 계속 변할 때. 변할 때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저 밑에 두 번째 줄. 네.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그대로죠. R 제곱분의 GMM하고 R분의 MV 제곱이 같았고, 그래서 궤도 속도를 구했잖아요. 네. 저 궤도 속도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MV 제곱에 V를 집어넣으면 되죠, 저거를. 그러면 2R분의 GM, 저거 빠뜨렸는데 스몰 M이 있어야 돼요. 네, 그쵸. GMM에, 네. 그러니까 맨 오른쪽. 맨 오른쪽에 스몰 M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네. 2분의 1 M에 스몰이 남아 있으니까. 보드마카로 저기다 그릴까요? 제가 그리죠, 뭐죠. 편집하면서. 네, 스몰 M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씁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은. E는. 아까 2분의 1 MV 제곱에 대신에 2R분의 GMM을 썼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었죠? 저거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됩니다. 저건 그러네. 더하기잖아요. 이건 간단하네요. 이거 그 분수의 뺄셈. 덧셈 뺄셈.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합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네. 지금 방금 저거 마이너스 2R분의 GMM이잖아요. 역학 에너지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네.
저 칫대의 운동 에너지는 궤도 운동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지금. 네.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잖아요. 그죠. 묶여 있는 한은, 위성이 지구 중력에 묶여 있는 한은, 원칙적으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의 의미는 위성 중력에 묶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역학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리량으로의 마이너스의 의미가 네.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묶여 있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지금 힘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찰력보다 약해가지고 안 움직인다. 그럼 이게 역학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왜냐면은 다시 요거 빼고 넘어가면은 네.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때 v를 저 궤도 속도의 v를 넣은 거예요. 네네네. 궤도 속도라는 것 자체가 묶여서 중력에 묶여서 오는 거죠. 그죠. 다른 v를 넣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게 날아가는 네. 저 머리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넣은 속도는 궤도에 묶여서 궤도 돌아가는 속도를 넣은 거예요. 궤도에 묶여서 돌아가는 속도를 넣으면은 전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게 자유낙하 개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궤도 운동 자체가 자유낙하. 답답해하신다. 답답해하신다. 아니, 답답할 건 아니고. 네. 근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유낙하, 궤도 운동 자체가 사실은 자유낙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궤도 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 속도일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왔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속도가 달라지면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있죠, 그죠? 네. 우리는 지금 궤도 속도를 넣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네. 궤도 속도가 아닌 속도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거는 지구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객 탈출 속도가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탈출 속도를 알 수 있겠다. 이걸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탈출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뉴턴 역학의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건가요? 궤도 속도를 넣으면 에너지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요. 묶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궤도 속도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 더 큰 속도를 넣으면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저게 속도가 더 커져서 플러스가 되면은 탈출이 됩니다. 그게 탈출 속도예요.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지구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아무리 빠른 속도로 그 위성 같은 걸 그 속도를 가속해가지고 탈출 속도를 아득히 넘어가는 속도로 우주 저 멀리 쏜다고 해도 전 우주에 지구밖에 없다면 중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그렇죠? 언젠가는 지구로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아주 먼 훗날에는? 그 정도로 지구의 힘이 속도는 줄어들어서 아마 전근적으로 거의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속도까지 더 이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속도까지 갈 거예요, 거의. 너무 멀리 가면은 너무 약해지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 줄어들어야겠죠. 너무나 미세해서 거의 점근으로 쭉 되는. 그러니까 무한수렴 같은. 무한수렴으로 쭉 갈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런 생각이긴 하다. 거의 일정한 속도로. 근데 너무나 약해서 그때부터 미미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한 500조 년 정도 흘러도 변화 없어요? 계속 변화 없이. 속도의 변화 거의 없이 계속 멀어지니.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속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속되지 않을까요? 크고. 그게 아무 에너지가 없을 때, 평행 우주일 때 우주 팽창 속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핵심은 탈출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순간. 그보다 속도가 빠르면은 플러스가 되잖아. 완전 탈출.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 저게 0이 되거든요. 역학적 에너지가 궤도에 묶여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궤도에서 벗어나려면은 0이 되면 된다. 저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0이니까 두 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해가지고, 루트점, 저걸, ESC,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2GN. 아까 비슷하잖아요? 유도는 힘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 상수고.
뭐였냐. 아까 궤도속도가 루트 알고의 GM이었잖아요. 그죠? 다른 공식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루트 알고의 GM, 루트 알고의 EGM. 그래서 신기하다. 결론은 탈출 속도는 궤도속도의 루트 2배다, 그냥. 너무 신기하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궤도속도의 1.414 그게 루트 2니까 네. 1.414배가 되면 탈출 속도가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1과 1.4 사이에서 속도를 가속하면 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타원이 되다가 어느 순간 루트 2배가 넘어가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속도를 얻어내려면 결국은 궤도 속도를 넘어서니까 추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궤도를 돌고 있다가 벗어나려면은 거기서 1.414배 더 속도를 내주면은 로켓을 나가는 거예요. 점화를 하든가 해가지고. 네, 점화를 해야죠. 오,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값. 제가 12.2를 외우고 있는데. 저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저기서 저렇게 나오는 거군요. 세턴 5 뭐 이런 그러니까 12.2km 달갈 때. 네. 맞아. 이게 이렇게 7.9의 루트 2배였구나. 네. 60년대부터 저걸 다 계산해가지고 탈출 속도를 가지고 달을 간 거네. 그렇죠. 60년대 그 사람들 스타도 할 줄 모르면서 아까 뉴턴도 나왔는데 60년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11.2라는 거는 네. 지구 표면에서잖아요. 표면에서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면은 탈출 속도가 줄어들겠죠. 궤도 속도가 줄어들니까 당연히. 네네. 네. 궤도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탈출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저 11.2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궤도 속도 7.9 외우고 있잖아요. 네. 탈출 속도 11.2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루트 2 곱한 거예요. 그런 거구나. 네. 그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그리고 했지? 당연히 이제 저 G는 지구에서의 G와 화성에서의 G와 달에서의 G가 다르니까 GM이 달라지는 GM이 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지니까 탈출 속도 다 달라지는 거죠. 낮아질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지구보다 더 질량이 높은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것도 다 이제 여기까지. 계산 똑같이 하는 거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오, 야, 되게 이거 진짜 밀도가. 신기하다. 갑자기 저 말씀을 왜 하시지 했더니 이렇게 이도가 되는 거구나. 우리 과학학원 이제 초기에 네.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이니 한 거 보면서 받았던 느낌 같은 것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그렇게 먼 세계의 일은 아니다. 네. 그렇구나. 숫자로 다 그냥 집어서 나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거 잘 보면서 한 번씩만 다시 해보면 네. 다들 할 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 좀 멀다 싶은 건 적분이었는데 적분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무조건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외우면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빠져있던 거 뭐지? 작은 M이었나요? 네네. 네, 작은 스몰 M 집어넣는 거, 그 부분만. 오늘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는 궤도에 의해서 탈출 속도를 계산해내는 법을, 정지 궤도와 탈출 속도 계산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네. 이런 거 어디서 먹지? 우리가 로켓을 만들 일은 없겠고, 네. 그걸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네. 우리가 이 정도를 알았다고 바로 로켓을 만들려고 뛰어들면 안 되죠. 일단 관련 당국이 허가부터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상위 거의 한 5%에는 그런 정도의 궤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 계산이나 이런 게 막 무슨 막 요즘 막 양자역학 뭐 이런 데 나오는 기상천외한 이상한 공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종이에다가 풀 수 있는 정도 계산으로 그러게요. 나온다는 게 너무 말 그대로 신기하네요. 뉴턴 역학 그냥 그거 기본 물리학으로 그냥 다 된다는 거.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저도 다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 혹은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다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계산시키면은 좀 더 빠르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진짜. 탈출 속도 계산하고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수학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우주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비슷한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수학을 포기하는 때는 조금 늦어지지 않았을까. 포기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재밌다. 딱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기 이제 탈출 속도 V를 빛의 속도로 C로 바꾸면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 그러면은 저 R이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겠네. 슈퍼르츠빌트 반지름이 조금씩 나옵니다. 빛의 속도가 되면 네. 야. 저거 C로 바꾸면은
제곱하면은 이제 R분의 반지름. R은 C 제곱분의 2g이 되거든요. 그죠? R은 C 제곱분의 2g이 바로 슈바르츠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제 블랙홀 질량만 알면 다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 그거는 슈바르츠 실드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슈바르츠 실드는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있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온 거예요. 반대로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알면 그 질량을 알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재밌다. 슈바르츠 실드 반지름이 탈출 속도가 C일 때, 그렇게. 야. 참, 예, 오랜만에 과학하고 앉아있는 다운 얘기를 의외로 삼태성지에서 놀고 가는 프로그램인 삼태성지에서 해버렸네요. 기술입니다, 이거. 궤도니까. 기술이긴 한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아폴로 11호 이런데도 정말 초보적인 컴퓨터로도 충분히 그럼요. 궤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정말 손으로도 했어요.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구나. 이게 그 엔진이고 이런 거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다. 사실 그 아까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주변에만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것도 궤도를 기울여가지고 항상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궤도 기울여가지고 어느 거리여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걸 24시간 동안 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넣으면은 그냥 숫자 넣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내가 어떤 궤도를 원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계산이 가능한. 그런 다음에 공학의 역할이죠, 이제. 그렇게 그걸 해내는 거. 에휴, 이걸 계산 잘 해놨더니 못 만드네, 막. 과학자들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던져놓고는. 자, 이것만 이제 구현하고 유지만 하면 되고. 얼마나 쉬워, 이거. 우주에서 우리가 달 가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추진해가지고 15.2km 더 가면 하면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다음부터 이제 공학자들 안 되는데 이거. 야,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거. 아까 GPS도 재밌었고 위치도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삼태성지가 아주 수준이 오히려 더 높아져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삼태성지는 올해 해봤자 이제 11월, 12월 두 번 더 남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더 K 박사님도 하실 얘기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1월은 쉬잖아요. 그리고 2월부터는 다시 전문가 모시고. 좋네요. 아마 반도체나 AI나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K 박사님 그 달 착륙까지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착륙하는 그 수학, 다시 돌아오는 수학 이런 거 다 좀. 달 착륙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김에 우리 달 착륙 사실 아폴로가 한 거는 되게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아까 이용 기자 지적한 것처럼 타원형으로 계속 궤도를 크게 만들어서 달 궤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접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훨씬 더 기술이 가까운. 왜냐면 계산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겁니다. 그 김에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해서 속도 한 번 더 바꾸면은 달라지는 거고. 한 번에 가속하면 되는데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타원형이 되면은 방정식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으로 하는 거고. 하지 말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 숫자에 대한 반항심을 조금만 줄이고 접근하면. 오늘은 자신 있었어요. 분명히 같은 이해시킬 수 있다. 근데 K형님 대단하시다. 이거 가지고 중고등학생 1타 강사만 하셔도 굳이 학위를 안 따셨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어른의 수학도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그게 실수였어요. 학위를 따고 학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학원 하셨죠, 맞아요. 학원 진짜 하셨죠. 제가 강남에서 꽤 잘 나간 강사였다가 학위를 따고 그만두는 바람에 학위를 못 따고 남은 사람들이 돈을 다 벌더라고요. 하지만 학위를 하시고 이러는 바람에 잠깐이나마 권력의 맛을 또 보셨잖아요. 진짜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잡담을 더 이상 하는 건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희 삼태성지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로, 재밌는 과학기술 혹은 그 관련된 원리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 박사님, 이영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